그래도 복습은 아니고 정리를 해볼까? 자, 생명체 구성 물질이랑 원소 조심하렴. 생명체 구성 원소 조심하렴. 자, 생명체 구성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거. 이거 없으면 3일 만에 죽어. 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백질. 어디에 많아? 단백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질. 지방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핵산. 핵산은 DNA랑 RNA처럼 얘는 이제 핵에 있는 산성물질이라고 그래가지고 유전물질에 해당하는데 이제 핵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등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무기염료랑 이제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에너지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이제 쓰이기 때문에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자, 물은 분자식이 어떻게 되더라? 에휴, 그치. H2O.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학교 때의 기억을 살려보자. 단백질 구성원소 4개. 시골 생각하면 돼, 시골. 뭐, 촌이죠, 촌. 가끔 황도 있지만. 지질 구성원소 3개. 저기서 하나 빼. CHO. 그 다음에 핵산 같은 경우에는 저기다 하나 집어넣으면 얘는 CHONP야. 됐어? 인이 들어가. 그 다음에 무기염료는 뭐 칼슘, 철, 나트륨, 아이오딘 이런 거니까 쟤는 됐고,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이야. 탄소 플러스 물이란 뜻이거든요. CHO예요. CHO. 그래서 물질들은 그렇다. 자, 그래서 성분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게 생명체 구성 원소 중에 제일 질량비야. 제일 많은 원소가 얘 외워야 돼. COCO야. 수소? 산소? 수소야 산소야? 산소. 산소. 그래서 지각의 구성물질 중에 제일 많은 것도 구성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거 산소 외워야 돼. 산소, 규소, 알루미늄 잘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원소가 질량비다. 공통적으로 있는 친구가 있어요. 탄소.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질소. 됐니? 그래서 구성 원소 중에 산소, 탄소가 제일 많은 거는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탄소 기본 골격에다가 그때 탄소사슬 기억하시죠? 막 일렬로도 연결되고 가지도 되고 고리도 되고 거기에다가 수소나 산소나 질소 같은 게 공결합되어 있는 물질인데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무슨 화합물이라고 하냐면 탄소 화합물이라고 하고요. 탄소 화합물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도 유기물이라고도 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게 중요했냐면 탄소가 중요했지. 규소랑 똑같아. 규소랑 탄소랑 공통점 몇 쪽? 14족. 원자과 전자수 4개. 공유결합 최대 몇 개까지? 4개까지 가능. 그래서 다양한 물질을 만드는 데 되게 어떻다?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명체 구성원 물질의 형성에서 주연 배우는 단백질이랑 핵산인데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랑 핵산이랑 쟤네들의 공통점은 단위체라고 하는 물질이 모여서 굉장히 커지는 이제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단위체를 기억해야 돼. 단위체.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가끔 탄수화물이 조금 나오니까 탄수화물 조금 정리를 먼저 하면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인 이유는 탄소 더하기 물이라서 탄수화물이야. 자, 탄수화물의 주 기능 4글자. 에너지원이죠. 자, 1g에 몇 킬로칼로리? 4킬로칼로리야. 다이어트의 적. 오케이? 다이어트의 적. 여러분이 살을 빼고 싶으면 뭐를 먹지 마라? 기름이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게? 탄수화물이 중요해. 그래서 얘는 이제 탄수화물 에너지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의 종류. 자, 종류는 3종류가 있어요. 자, 일단 뭐가 있냐면 단당류가 있고 이당류가 있고 다당류가 있거든. 단당류, 이당류. 그럼 단당류의 단당은 당이 몇 개란 뜻이게? 1개란 뜻이고요. 단위체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당류에서 반드시 한 놈은 외우십시오. 누구를 꼭 외우십시오. 포도당은 외우셔야 돼요. 혹시 포도당 화학식 기억하니? 근데 나중에는 외워야 돼. 되게 쉬워. 612, 6이야. 612, 6이야. C6, H12, O6. 이게 나중에 외우게 돼 있어. 어차피 화학할 때 이제 계속 나와. 그래서 포도당은 외워야 돼. 포도당만
포도당만 외워도 괜찮아. 근데 굳이 더 치자면 포도당이 있고 과당이 있고 갈락토스가 있어요. 그래서 과당은 과일에 있는 당, 갈락토스는 우유에 있는 당이야. 그래서 단 거 다 단당류야. 사탕, 탄수화물, 설탕, 탄수화물, 주스, 탄수화물, 과자, 탄수화물. 탄수화물 안 먹으면 이 세상에 먹을 게 없다. 제일 맛있다. 그래서 단당류. 자, 그 다음에 이당류는 약간 얘는 중요도는 떨어지긴 하는데 당이 몇 개라 이당류게? 2개라 이당류야. 당이 2개라 이당류. 그래서 일단 가장 유명한 게 엿당. 자, 엿당은 포 더하기 포예요. 포 플러스 포. 됐어? 그 다음에 굳이 더 치면 설탕. 설탕 당이야. 그래서 얘는 포 더하기 과당. 그 다음에 젖당. 우유에 있는 당. 그래서 얘는 포도당 더하기 갈락토스. 그래서 설탕, 젖당 필요 없지만 그래도 포도당이 2개 모여서 뭐 되는 건 기억해주면 좋음. 엿당 기억해주면 좋지. 자, 그 다음에 다당류. 자, 다당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고분자 탄수화물이고 포도당이 모여서 된 게 3가지가 있는데 이다 가장 유명한 게 녹말. 자, 그 다음에 2번째 유명한 거 글리코젠. 그 다음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거 셀룰로스거든요. 여기서 녹말이랑 우리가 보통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6개가 있고 물론 위치가 완전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탄소가 이제 6개가 있어서 이렇게 고리 모양 구조로 나타내기 때문에 보통 육각형이 나오면 뭐라고 보시면 돼? 포도당이라고 보면 돼. 육각형이나 무조건 포도당이야. 그래서 육각형, 저 포도당이 어떻게 결합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녹말이 될 수도 있고 글리코젠이 될 수도 있고 셀룰로스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특히 누구랑 누구랑 기억하시렴? 녹말 글리코젠은 아는 게 좋아. 자, 녹말은 어떤 녀석들이 갖고 있지? 동물이가 식물이게? 식물이지. 전분이 녹말이야. 맛있죠? 그 다음에 글리코젠은 동물. 그래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의 글리코젠으로 합성하게 하는 호르몬 이름이 3글자? 인슐린. 기억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게 하는 호르몬이 4글자? 오, 잘 외우네. 글루카곤. 참고로 셀룰로스는 세포벽의 성분이야. 세포벽. 그래서 탄수화물은 좀 그래. 아니 뭔 소리야.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엄청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가끔 포도당이랑 녹말 정도 글리코겐 정도 나올 수 있어서 저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지질 먼저 할게. 왜냐면 주인공은 나중에 등장해야 되니까. 자, 일단 지질. 자, 지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용성 물질이에요. 지용성 물질이고 여기서 3종류가 있긴 있는데 일단 지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중성지방. 영어로 fat이라 그래. fat. 그래서 얘는 뭐게? 에너지원이야. 그래서 얘는 1g이 9kcal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혀에서 느낄 수 있는 맛 6개지? 자, 어떻게 6개야?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감칠맛, 기름맛. 고기 맛이 기름 맛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고기가 맛있으려면 뭐가 중요하게? 나 혼자 흥분했어. 마블링이 중요하지. 기름. 그래서 고기 맛은 기름 맛. 자, 그 다음에 중성지방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통 우리가 그릴 때 이렇게 그리거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걸 이제 글리세롤. 실은 되게 복잡한 분자이긴 해요. 그 다음에 요거 3개를 뭐라고 하냐면 지방산이라고 그래. 갑자기 요거를 왜 하시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 우리는 중학교 때 기억을 떠올려서 글리세롤을 지방산 하나 결합한 거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니? 7글자야. 정답. 모노글리세리드. 오, 기억 잘하는데? 그래서 지방산.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얘는 외워야 돼. 2번째는 인지질. 인지질을 왜 외워야 되냐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인지질은요. 지방산의 하나가 콜린, 뭐 인산기 이런 걸로 이제 바뀐 건데요. 이 친구는 뭐의 성분이므로? 세포막의 성분이므로 뒤에서 외우셔야 돼요. 인지질은 뒤에 나옵니다. 뒤에. 그래서 보통 인지질을 이렇게 그리고요. 그래서 지방산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꼬리 부분인데 지방산은 지방이라서 물을 싫어해. 여기를 무슨 성 부분이라고 하냐면
소수성 요 머리 부분을 뭐라고 하게? 여기 이제 친수성 부분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몰라도 상관없긴 한데 스테로이드. 그래서 얘는 이제 스테로이드. 그래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호르몬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질 코르티코이드 이런 친구들이 이제 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지질. 그래서 지질. 그래서 지질 같은 경우에는 단위체가 여러 개가 결합한 고분자 탄수화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 그냥 이제 그거 말도 이렇게 이제 지질이야. 지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단백질. 단백질 먼저 해?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자, 단백질. 번호가 잘못됐잖아. 잠깐만요. 이게 별이었어요. 미안합니다. 단백질. 자, 단백질을 이제 뒤에서 하겠지만 탄소, 수소, 산소, 질소예요. 그래서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뒤에서 하겠지만 단위체는 알아야 돼. 자, 단백질 단위체는 4글자. 아미노산. 자, 몇 종류가 혹시 기억하니? 20종류야. 그래서 아미노산 20종류가 이제 서로 결합을 해서 이제 고분자 탄수화물을 이제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기능은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일단 단백질 기능 첫 번째 뭐를 구성한다? 몸을 구성해요. 그래서 특히 세포막의 50%는 단백질이야. 세포막. 그 다음에 머리카락도 단백질로 돼 있지. 혹시 샴푸 중에 케라시스라는 샴푸 알아? 알았어. 머리 단백질 이름이 케라틴이야. 케라틴. 그 다음에 뭐 이제 우유를 계란, 뭐 알부민 이런 거 다. 그래서 몸을 구성하는 거. 그래서 근육. 그래서 몸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먹는 영양소 뭐야? 단백질. 단백질 영어로 프로틴이잖아요. 프로틴. 프로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생리작용을 조절해요.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그래서 이제 생리작용을 조절해서 단백질은 중요하다. 그래서 얘는 뭐의 성분이냐면 호르몬이나 뭐의 성분이다? 효소의 성분. 그래서 특히 호르몬 외우느라 고생하셨죠? 키 크는 호르몬, 생장 호르몬, 그 다음에 오줌 양 줄이는 호르몬. 항이 호르몬. 더 자네 기억 잘하는구나. 그 다음에 효소. 자, 녹말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 2개. 지방 분해 효소. 라이페이스 등등등 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뭐를 담당하냐면 방어를 담당해. 뭐의 성분이거든? 항체 성분이거든. 그 다음에 항체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얘도 뭐로 쓰게? 에너지원으로 쓰지. 그래서 얘도 1g에 4kcal야. 그래서 이제 구성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그래서 단백질 기능은 되게 중요하다. 뭐의 기능은 되게 중요하다? 단백질 기능은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DNA, RNA 이제 핵산인데, 핵산 같은 경우에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제 인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일단 이 친구는 단위체가 있어요. 이제부터 계속 할 거지만 얘는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예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 8종류가 있습니다.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8종류가 있고요. 단위체가 모여서 만든 핵산이 종류가 2종류. 그래서 얘가 DNA가 있고 RNA가 있어. 자, 그래서 DNA는 유명하지? DNA는 여러분 핵 속에 존재하고 뭐를 저장하지? 유전 정보를 저장해. 그 다음에 이제 RN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세포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세포 속에 리보솜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라이보솜을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뭐에 관여를 하냐면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DNA의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고. 됐어?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쓴 거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 저 친구들을 우리가 무슨 화합물이라고 얘기하냐면 탄소, 화합물 혹은 뭐라고도 얘기한 유기물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특히 여기서 누구누구가 제일 중요하냐면 단백질이랑 핵산이 제일 중요해. 다시 누구랑 누구가 제일 중요하다? 단백질이랑 핵산이 제일 중요해. 단백질이랑 핵산.
그래서 특히 단백질이랑 핵산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 탄소화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기가 큰 단위체가 모여 생긴 고분자 탄소화물. 참고로 탄수화물에서도 단당류, 얘네들은 고분자 탄소화물이야. 거기까지 됐는가? 오케이. 그래서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탄소화물, 얘는 잠깐 책으로 보면 물이랑 무기염류가 있는데,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비열이 크다. 그래서 온도가 잘 안 변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굳이 더 쓰면 기화열이 커요. 기화열. 자, 기화열이 크면 뭐가 좋을까? 기화열. 기화열은 이게 갑자기 아니 그냥 쓸게. 자, 물은 일단 뭐가 크냐면 얘는 이제 비열이 크고요. 그래서 무슨 유지에 좋다?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화열은 기화가 일어날 때 흡수하는 열이 기화열이야. 그래서 땀 같은 거 흘렸을 때 뭐의 용이? 체온 조절의 용이에. 그 다음에 화학 하신 분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얘는 이제 극성 분자지. 플마가 조금 있거든. 그래서 얘는 물질이 이제 용해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뭐에 유리해? 운반에 유리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화학 반응할 때 들어가거나 빠져나가면서 이제 화학 반응을 촉진하게 하고, 그러니까 화학 반응할 때 이제 매개체 역할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이제 제일 많은 게 물이다. 그래서 가장 많은 원소가 산소. 그게 이제 되는겨. 그 다음에 이제 무기염류. 자, 무기염류는 어차피 쓰고 있는 쓸게. 자, 무기염류는 말 그대로 무기염류인데, 이 녀석은 이제 몸의 기능을 조절하거나, 그 다음에 몸의 기능 조절, 그 다음에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무기염류를 누굴 외우는 게 좋을까? 아, 철을 외우는 게 좋겠다. 철은 뭐의 성분이지? 적혈구에는 요 단백질의 성분이야. 5글자야. 히읗으로 시작해. 헤모글로빈. 그래서 얘는 적혈구 헤모글로빈의 성분이라, 얘는 뭐에 관여하게요? 산소 운반에 관여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그래도 안 해도 되겠지?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티록신,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 성분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칼슘 같은 거는 뭐의 성분이기도 하고, 뼈라던가 이 같은 거의 성분이기도 하고, 사람한테 이빨이라고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칼슘은 혈액 근거에 관여해요. 됐는가? 요런 식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생명체 구성물질의 형성.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연은 헷갈리지 말자고. 주연은 누구랑 누구? 단백질씨랑 핵산씨야. 우리 주연은 헷갈리지 말자고. 그래서 얘는 이제 단백질씨랑 이제 핵산씨가 된다. 좋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주연, 그래서 이제 단백질,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랑 이제 핵산씨가 나오는데, 그래서 어쨌든 한 번만 더 얘기하지만 다 탄소화물이긴 한데 굉장히 크기가 큰 탄소화물, 고분자 탄소화물이라면 3개야.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3개야. 저렇게는 지질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은 건 아닌데요. 뭔가 단위체가 엄청 연속적으로 결합해서 생긴 화합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거 3개는 이제 기억하셔라.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 단백질을 가는데, 뭐 여기는 외우시면 되지요 뭐. 자, 그래서 이제 단백질. 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썼던 거 쓰는 느낌이긴 한데, 자, 단백질은 단위체 아미노산이야. 그래서 아미노산의 분자식을 외울 것까지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아미노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중심에 탄소가 있어요. 짝대기는 공유결합인데 14족이라 몇 개? 4개예요. 근데 4개 하고, 이쪽에 이제 뭐가 있냐면 NH2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질소 하나당 깨알같이 짝대기 몇 개인 거 보여? 연결 3개인 거 보이지? 질소는 공유결합 새쌍만 만든 녀석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 얘를 아미노기라래. 아미노기.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 C, O, O, H 요렇게 이제 있어요.
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카복실기라고 하거든요. 우리 때는 카르복실기라고 했는데, 참고로 카복실기가 있으면 산이야. 그래서 아미노기가 있는 산성이라 해서 아미노산이다. 아미노산.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여기에는 지금 수소가 붙어 있고요. 수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곁사슬을 저기다 쓸까? 밑에다 수소 쓸게요. 수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곁사슬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 요거는 곁사슬. 이게 곁사슬이 20종류야.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생명과학 전공하게 되면 곁사슬 구조식 다 외워야 돼. 내 양쪽 페이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 봤거든. 내가 그거 보고 생각했어. 아, 생명 전공 안 하기 잘했다. 일반 생명과까지는 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곁사슬이 20종류라서요. 아미노산이 20종류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이제 분자가 되게 다르다. 그래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이제 결합이 일어나는데, 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하냐면 펩타이드 결합이라 그래.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인데, 원래는 그리고 싶진 않은데 그냥 한 번만 그리면, 아, 잠깐만요. 얘 곁사슬. 이렇게 있으면 한번 그리고 갈게요. 여기서 여기 카복실기의 수산응기랑 그 다음에 여기 아미노계의 수소랑 이제 결합을 해. 자, OH에 H면 혹시 뭐게? OH에 H면 혹시 뭐게? 물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빨리 그릴게. 이렇게 저기서 지금 하나 빠져나오고 이쪽에 이제 다른 아미노산의 아미노기. 이렇게 돼서 우리가 요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 요거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됐나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카복실기의 OH랑 아미노기의 이제 물이랑 해서, 근데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돼. 이때 물 몇 분자 빠져나오게? 자, 그래서 OH, H고 지금 저기 얘네랑 지금 얘네랑 결합한 거 보이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물 몇 분자 하나 빠져나오게? 여기서 물 한 분자 빠져나오지? 요거는 기억하렴. 그래서 이렇게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얘가 아미노산 1, 아미노산 2. 그래서 얘네가 합해져. 이때 물 한 분자 빠져나가고 이 친구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 결합이 무슨 결합이 된다? 펩타이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이 두 개가 되면 다이펩타이드야. 다이. 그 다음에 펩타이드 결합이 하나가 더 생겼네? 그러면 세 개가 되니까 몇이게? 삼각형 트라이펩타이드야. 트리펩타이드. 그 다음에 그래서 얘네가 결합을 겁나 많이 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완전 사슬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슬.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화학에서 뭔가 되게 많을 때, 엄청 많이 붙었을 때 접두를 폴리를 붙여요. 폴리. 그럼 펩타이드가 폴리해. 그럼 무슨 펩타이드게? 폴리펩타이드야. 그래서 얘는 폴리펩타이드. 그래서 얘는 폴리펩타이드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거는 아미노산끼리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생긴 긴 사슬 있지? 그거를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폴리펩타이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게 저기서 곁사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저기 이제 가끔 황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막 붙기도 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구부러지고 접히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얘네가 무슨 구조를 갖춰서, 우리가 입체 구조를 갖추게 되면 단백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입체 구조거든. 얘 구부러지고 접히고 결합을 해서 입체 구조를 이루게 되면 요 입체 구조에 의해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이 돼요. 기능이 결정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가 뭐라고 한다?
요거를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거는 입체 구조를 가진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폴리펩타이드가 꼭 2개 이상 모이는 거는 아니야.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1개 이상의 폴리펩타이드로 결합되어 있거든. 이상하게 내가 그것만 기억하는 게, 예를 들면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 31개가 결합해 있고요. 폴리펩타이드 1개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에는 거기 그림에 나온 거는 헤모글로빈이거든. 거기 그림에 나오는 건 이제 헤모글로빈인데,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에는 그 폴리펩타이드가 4개가 결합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알파사슬, 베타사슬, 거기 지금 폴리펩타이드씩 구별 가니? 그래서 거기 써있네. 4개의 폴리펩타이드가 되어 있고, 그 폴리펩타이드 사이에 뭔가 핀 같은 거 꽂혀있지. 걔가 철이야. 그 철에 산소가 운반을 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핵심은 단백질은 1개 이상의 폴리펩타이드가 결합을 한 건데, 이 친구가 기능을 수행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적절한 무슨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 입체 구조가 만들어져야 돼. 거기까지 됐어?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이 입체 구조. 그래서 입체 구조가 변하게 되면 단백질이 기능을 잃어요. 그걸 우리가 단백질의 뭐라고 하게? 단백질의 변성이라 그래. 그래서 단백질의 변성은 열이라던가 산 등에 의해서 단백질의 뭐가 변하면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하면서 뭐를 잃는 거? 단백질의 이제 기능을 이제 잃는 걸 변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 단백질의 변성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이렇게 예시 들면 좀 그렇긴 한데, 파마야, 파마. 파마할 때, 남자들은 모르겠다. 아니다. 남자도 파마할 수 있지. 파마할 때 머리에 못 뿌려. 약 뿌리잖아. 화학물질이지. 그리고 열파마, 매직 스트레이트 이런 거, 세팅, 뭘로 말아? 열로 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구불구불해졌다. 열을 가했기 때문이다. 단백질이 변성된 거야. 그래서 미용실 가면 맨날 하는 게 단백질이 없으셔서 파마가 안 돼요.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변성.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거든요. 이유는 첫 번째, 뭐가 되게 많아. 일단 아미노산 종류가 몇 종류나 된다? 20종류나 되고요. 같은 종류의 아미노산이라고 해도 이 아미노산의 개수가 달라지게 되면 입체 구조가 달라지니까 단백질의 기능이 달라지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입체 구조는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을 하는데, 이 입체 구조를 결정하는 건 결정이네. 이상하네. 결정하는 건 요 폴리펩타이드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이제 수라던가 무슨 순서 같은 거, 배열 순서라던가 요런 거에 따라서 결국은 단백질의 뭐의 구조가 결정이 되고, 입체 구조가 이제 결정이 되고요. 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무슨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단백질은 겁나 많다. 항체도 몇만 종류니까. 이해 갔어?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기 때 가장 많이 먹어야 되는 영양소 뭐게? 단백질이야. 그래서 단백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입체 구조다. 그래서 여기 탄소, 수소, 산소, 질소는 이해 가시죠?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렇게. 그래서 단백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9쪽 이제 핵산. 자, 이제 넘어가면 이제 핵산. 핵산은 기억나려나? 핵산 할 때마다 그 친구들밖에 생각 안 나. BTS밖에 생각이 안 나.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핵산. 자,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핵산인데, 자, 일단 핵산은 단위체.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예요. 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얘는 뉴클레오타이드고, 전부 합해서 8종류입니다. 근데 이제 조심하실 거는 DNA를 구성하는 게 4종류고요. RNA를 구성하는 게 이제 4종류예요. 그래서 얘도 뭔가 분자식이 되게 복잡하기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인산, 당, 염기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요게 몇 대 몇 대 몇? 1대 1이야. 인산, 당, 염기가 1대 1이야.
여기서 말하는 당은 탄수화물 당이에요. 그 단당류의 당이고, 참고로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6개라 6탄당이거든? 얘는 탄소가 5개라 5탄당이야. 그래서 오각형이야. 오케이? 오각형. 그래서 중심에 이제 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온 결합으로 뭐가 있냐면 인산이 있어요. 인산은 말 그대로 그 인산이온 기억하죠? PO4 3-. 그래서 이제 인산. 그 다음에 이쪽에 이것도 원래 고리고주로 그려야 되는데, 고리가 2개냐 1개냐에 따라 또 종류가 나뉘긴 한데, 이쪽에 염기. 참고로 얘가 염기인 이유는 제가 산이랑 염기라고 붙인 거고, 이 친구는 질소를 포함하는 탄수화물이야. 질소를 포함하는 탄수화물. 그래서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 같은 경우 이제 8종류라고 하긴 했는데, 일단은 DNA를 구성하는 당 같은 경우는 인산은 똑같고요. DNA는 이거 너무 시다. 디옥시리보스. 여기 책에는 이제 디옥시리보스. 근데 이게 용어가, 이게 영어를 I 발음을 다 지금 I 발음을 바꾸는 작용을 해서 H인자. 디옥시라이보스. 디옥시리보스. 디옥시라이보스. 여기서 디옥시는 옥시가 없다는 뜻이에요. 디옥시리보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얘는 이제 DNA 구성하는 당 같은 경우에는 디옥시리보스고, 그 다음에 이제 염기는 4종류야. 염기는 4개 중에 하나가 오는데, 일단 A, 혹시 기억하니? 아데닌. 그 다음에 G, 구아닌. T, 타이민. C, 사이토신. 요렇게 됐어? 그래서 DNA가 DNA인 이유는 디옥시라이보스 뉴클레오타이드 애시드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해라. DNA니까 D야. 오케이? 진짜 말 그대로 디옥시라이보스 뉴클레오타이드 애시드야. 와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디옥시리보스 뉴클레오타이드 애시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RNA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RNA를 구성하는 당은, 얘는 디옥시라이보스니까 얘는 라이보스예요. 라이보스. 그 다음에 이제 염기가 얘도 4개야. 아데닌, 구아닌. 자, 체크할게. U예요. U. 그래서 얘는 유라실입니다. 유라실. 그 다음에 사이토신. 그러니까 DNA를 구성하는 염기가 몇 종류게? 4종류야.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사이토신. 그 다음에 중심당은 디옥시라이보스고, RNA를 구성하는 당은 라이보스고 4종류가 되겠지. 아데닌, 구아닌, 유라실, 사이토신. 그럼 여러분이 DNA랑 RNA 구별할 때 맨 처음 해야 되는 건 뭐게? 타이민이랑 유라실을 봐야 돼. 다시 DNA랑 RNA 구별할 때 뭐 해야 돼? 타이민이랑 유라실 조심해야 돼. 왜 타이민, 유라실이게? 타이민은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만 있고, 유라실 같은 경우에는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만 있으니까.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단위체가, 그래서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얘네들이 이제 또 공유결합을 해요. 공유결합을 해서 이제 길게 고분자 탄수화물을 만들어. 그래서 이거 언제나 그리지만 참,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인산당, 아이고.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면, 자, 여기서 결합이 형성이 돼. 여기 이제 중심에 당 있죠. 여기 중심에 당. 그 다음에 여기에 인산. 단이랑 인산 사이 공유결합 성립이야. 한 번 더. 여기 중심 당. 그 다음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 인산 사이의 공유결합이야. 한 번 더. 여기 중심 당, 인산 사이의 공유결합이야. 그럼 길게 몇 줄 나오지? 쫙 나오지? 아까 겁나 많은이란 접두어가 두 글자로 뭐라고? 폴리예요. 폴리.
그럼 뉴클레오타이드가 겁나 많으니까 무슨 뉴클레오타이드겠어? 폴리뉴클레오타이드야.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이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고요.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이 되는 건 당과 인산 사이에 뭐가 성립되기 때문에, 공유결합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당, 인산, 골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RNA 같은 경우에는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한 가닥이에요. 한 가닥. 다시 RNA 같은 경우에는 저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몇 가닥? 한 가닥이에요. 한 가닥. DNA. 자, 그 이제 DNA 같은 경우에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가닥이거든. D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가닥인데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가닥인데 잘 그려야 되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그려가지고 그래서 DNA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당이랑 인산이랑 요렇게 골격이 있고 당이랑 인산 골격이 요렇게 있어. 여기가 됐니? 그 다음에 안쪽에 뭐가 마주보고 있음? 안쪽에 염기가 마주보고 있어요. 염기가 마주보고 있어서 지금 저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이렇게 나선을 이룬다고 해서 몇 중 나선 구조라고 얘기하면 이중 나선 구조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이 바깥쪽에는 당이랑 인산 이제 골격이 있는 거고 이제 안쪽에 염기가 마주보고 있는 구조야. 그래서 일단 이 염기 사이에 얘네들이 이제 서로 붙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붙을 수가 있는 건데 이 염기 사이에 작용하는 요 결합력, 염기 사이에 작용하는 요 결합력은 이거 내면 솔직히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요 결합은 수소 결합이에요. 수소 결합. 화학인들 수소 기억하시나? 수소 결합? 그러니까 수소 결합은 이제 뭐냐면 수소 결합은 저런 이제 수소랑 뭐 탄소, 산소, 질소 사이에 일종의 작용하는 전기력이 수소 결합인데 뭔 소리입니까? 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한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물 잠깐 생각해 보면 물은 공유결합 수소, 아이고. 그 다음에 산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상대적으로 이쪽에 전자가 쏠려 있고 이쪽에 전자가 안 쏠려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거든. 그래서 만약에 물 분자끼리 있게 되면 물 분자끼리 약간 요런 느낌으로 서로 붙으려고 해. 왜냐면 얘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산소나 요 이웃한 수소 요런 친구들 사이에 일종의 전기력이 생기는데 이걸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 수소 결합이라고 그래. 그래서 일종의 전기력이야. 은근 세.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요 수소 결합 때문에 결합력이 세서 녹는 점이랑 끓는 점이 높은 편인 거야. 높은 편이야. 예를 들면 에탄올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 그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걔네들이 어쨌든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어쨌든 질량 있는 물질끼리는 모두 다 만유력이 작용하거든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일단은 결합력이 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에탄올이랑 물이랑 비교를 하면 에탄올이 훨씬 물보다 분자가 더 무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탄올을 이루는 분자들보다는 물 분자 사이 인력이 되게 큰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수소 결합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주황색으로 쓰긴 했는데 여러분 이게 수소 결합이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염기와 염기 사이에는 일종의 전기력에 해당하는 화학결합이 있는데 그게 무슨 결합이다?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화학결합의 종류를 물어보면 수소결합이라고 하면 돼. 다만 진짜 중요한 건 이건데 지금 우리가 DNA를 구성하는 염기가 몇 종류가 있냐면 4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쪽에 염기들이 마주보고서 염기쌍을 이루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여기 아데닌이 있어. 그럼 이쪽엔 무조건 뭐래? 타이민이 와. 여기가 아데닌이 오면 여기가 무조건 타이민이야. 그럼 여기가 만약에 구아닌이면 여기가 어떻게 되게? 사이토신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이중나선을 이루는
폴린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아데닌은 타이민이랑만, 구아닌은 사이토신이랑만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우리가 상부적으로 결합한다 그래. 그래서 상부 결합을 한다 라고 혹시 얘기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부 결합을 한다 라고 이제 하면, 상부 결합은 염기 쌍들이 결합할 때 아데닌은 누구랑만? 타이민과만 결합을 하고, 구아닌은 사이토신이랑만 결합을 한다? 요거를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 상부 결합이라고 해. 거기까지 됐니? 그래서 어차피 쓴 김에, 그래서 상부 결합. 그래서 이 파트에서 약간 어려운 문제가 여기 염기쌍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어렵게 내면 여기서 염기쌍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요새는 뭐 예를 들면 뭐 조금 좀 뭐 자사고 같은 애들 있잖아. 어차피 이게 생물로 치면 2파트라 안 내는데 끄집어내서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여기는 좀 어렵게 낼 수 있어. 그래서 DNA의 경우, 여기서 이제 DNA의 경우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은 항상 상부 결합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염기 수를 비교할 때 아데닌이랑 항상 모의 수가 똑같게, 타이민이 개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쪽에 아데닌이 있으면 이쪽에 반드시 뭐가 있기 때문에, 타이민이 있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누구랑 누구도 숫자가 항상 똑같아야 돼. 구아닌이랑 사이토신은 숫자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아데닌이랑 구아닌 합한 거랑 타이민이랑 사이토신 합한 거랑 또 어떻게 돼야 되게? 같아야 돼. 그래서 얘네랑 합해서 같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50%면 얘네 합해서 무조건 몇 퍼 나와야 돼? 50% 나와야 돼. 이해 갔니? 그래서 개수 문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DNA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 지울게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조금 한 개에 조금 정리를 하면, 그래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린 뉴클레오타이드가 얘는 몇 가닥이고 2가닥. 그래서 얘는 무슨 나선? 이중 나선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폴린 뉴클레오타이드가 몇 가닥? 1가닥. 그래서 얘네들은 단일 가닥 혹은 단일 사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여기 좀 줄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보통 이제 기능이 뭐냐? 기능은 얘는 이제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는데, 이 DNA의 이제 유전 정보는 암호화에서 적혀져 있는데, 암호화에서 어떻게 적혀 있냐면 지금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뭐의 순서? 염기의 배열 순서 있지. 염기의 요 배열 순서가 유전 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얘가 이중나선이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상부적이야. 이쪽 정보랑 이쪽 정보랑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백업 같은 게 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RNA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그래서 얘가 이제 소중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핵 안에만 있어서 DNA는 핵을 빠져나오는 일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문제는 단백질을 합성하려면 DNA에 있는 정보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 DNA에 있는 정보를 복사에다가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세포소기관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RNA가 해. 그래서 RN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에 관여를 하냐면 단백질 아미노산도 운반해 주거든. 그래서 얘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역할을 한다. 되는가?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DNA는 어쨌든 정보를 저장을 하는데, 저 DNA 그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염기의 배열 순서. 그래서 여기 이제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라고 보시면 뭐 이제 됩니다. 됐어? 여기서 이제 계산이 이제 어려운 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 거기 이제 350번. 자, 350번 좀 갈게. 자, 350번에 자, 핵산의 종류 중에 하나를 나타낸 거래. 자, 그러면 이거 DNA야, RNA야? 이거 DNA여야 해. 왜냐면
지금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몇 가닥이니까? 두 가닥이니까. 자,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단위체 이름이고요. 인산, 동그란 게 인산, 오각형이 당, 거기 옆에 이제 있는 게 염기지. 요거 가를 합해서 7글자 뭐라고 한다고?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 자, 그래서 이 헥산의 종류, 이제 오른쪽 1번 가면 이 헥산의 종류는 DNA가 맞고요. 가는 아미노산 아닙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단위체예요. 자, 그 다음에 가에서, 자, DNA잖아. 그러면 DNA면 리보스야, 디옥시리보스야? 디옥시리보스야.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가는 인산, 당기,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이야. 그러면 지금 5번에 기억 니은인데 타이밍이 보이잖아? 그럼 기억에 무조건 모여야 돼? 이건 이제 외워야 돼. 아데닌이지. 아데닌. 그 다음에 구아닌이 보이니까 니은에 뭐 들어가야 돼? 사이토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아데닌이랑 타이민 사이의 결합은요, 공유결합이 아니에요. 어디랑 어디 사이가 공유결합이야? 당이랑 인산 사이는 공유결합이야. 염기와 염기 사이는 무슨 결합? 수소결합이에요. 수소결합이고, 자, 그 다음에 이 헥산을 구성하는 단위체는 4종류이다. 맞지? 여기서 이제 말장난 조심해야 돼. 헥산을 구성하는 단위체는 8종류야. DNA를 구성하는 단위체는 4종류야. RNA를 구성하는 단위체는 4종류야. 합해서 헥산을 구성하는 단위체는 8종류야. 그러니까 헥산은 DNA, RNA를 다 지칭하거든. 근데 DNA는 DNA만, 그래서 그걸 분리해줘야 돼. 말장난 장난 아니지. 근데 여기서 대놓고 놨잖아. 이 헥산이니까 DNA란 말이지. 그래서 얘는 4종류가 맞고요. 그 다음에 요 헥산은 뭐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됐어? 으자, 가볍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자, 일단 물질의 전기적 성질하기 전에 이제 원자의 구조를 해야 되는데, 원자의 구조를 하기 전에 지금 하는 거는 약간 원이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는 마. 일단 설명은 하긴 하는데, 에이, 자신은 없다. 일단 우리 그 원자의 구조에서 잠깐 요거랑 약간 조금 깊게 들어갈게. 일단 우리가 원자 구조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무슨 원자를 배웠냐면 보어의 원자 모형을 배운 거거든. 기억하시나? 중심에 뭐가 있고?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요. 주변에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요 영역, 요거를 다 4글자로 전자 껍질. 근데 이게 화학에서는 오비탈, 물리에서는 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전자가 이제 여기 이제 있을 수 있어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전자 껍질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안쪽에 전자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지?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는 8개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8, 32, 그렇게 이제 들어가. 그래서 전자가 만약에 완전 온도가 낮은 상태, 바닥 상태가 아니면 전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 근데 어쨌든 전자가, 여기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작아,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작아? 가장 안쪽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작을까?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작을까? 안쪽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작아서 멀리 떨어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자가 가질 수 있는, 특정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을 4글자, 5글자로 에너지 준위라고 하고, 어쨌든 이 원자핵에서 멀면 멀수록 뭐는 증가한다? 에너지 준위는 증가하고요.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는 무슨 값을 갖냐면 불연속적인 값을 가져요. 저 해당하는 궤도에 있는 전자가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모형은 우리가 기체 원자에서 주로 쓰고, 특히 이제 수소만 쓰기도 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원자가, 그래서 요거를 조금 봤었을 때 이제 원자가 이제 한 개인 경우, 자, 원자가 이제 한 개인 경우 이제 에너지 준위를 조금 선생님이 조금 말씀을 조금 드리면, 식은 안 할게요. 일단 위쪽으로 갈수록 원자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에너지 준위가 이제 위쪽 궤도로 갈수록 커져. 그래서
가장 안쪽 껍질세가 바닥 상태, 첫 번째 듣은 상태, 두 번째 듣은 상태, 세 번째 듣은 상태, 네 번째 듣은 상태에서 굉장히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 있는데 사이에 있을 수는 없어. 오케이? 원자 한 개인 경우야.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전자들은 같이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 왜냐하면 음전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기력이 작용해서 같이 쓰려고 하지 않아서 실제로 이게 같은 에너지 준위에 있으려고 해도 붙어 있으려고는 하진 않아서 이게 실제로 전자가 있는 에너지 준위가 진짜 미세하게 갈라지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우리가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하는데, 아 이건 중요한 거 아닌데, 이제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해서 잠깐만. 이게 이제 같은 양자 상태를 가지는 두 개 이상의 전자는 없다라고 하는 게 파울리 베타 원리고, 파울리는 사람 이름이고 베타는 믿는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자가 웬만하면 같은 공간에 있으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에너지 값을 가지는 거면 전자가 한쪽에 이쪽에 있으면 다른 전자는 이쪽에 있으려고 한다는 거야. 이해 갔어? 공간이라도 다르게 있으려고 해. 됐니? 근데 이제 전자가 조금 많아. 그러면 이제 한쪽 영역에 있을 수는 있거든? 그러면 얘가 어떻게까지라도 하냐면, 얘가 전자도 자전을 하거든요? 한 전자가 요렇게 회전하면 한 전자는 요렇게 회전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회전이라도 다르게 쓰려고 한다는 거야. 우리가 그 전자의 위치나 그 속력이나 방향 같은 걸 이제 양자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두 개 이상의 전자가 같은 양자 상태를 가지진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해가 안 되면 여기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기면 돼.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어라는 분이 설명을 할 때는 이분은 수소 원자밖에 설명을 못한 게, 수소 원자는 전자를 몇 개밖에 안 가지죠? 한 개밖에 안 가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었는데, 만약에 원자 두 개가 같은 상태가 있게 되면, 문제는 그 각각의 원자가 가지는 전자들이 이제 있는데, 걔네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요 원리 때문에 미세하게 갈라져서, 처음에 원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가, 아까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그냥 공간 에너지가 이렇게가 되는데, 만약에 원자가 두 개가 되면 얘가 미세하게 다른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미세하게 갈라져. 요렇게 미세하게 갈라져. 조금이라도 갈라져. 정말 아주 약간. 그 다음에 만약에 기체 원자라고 치고, 만약 원자가 3개가 있는 상황이야. 그럼 각각의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갈라져. 정말 미세하게 갈라져. 요게 정말 미세하게 갈라지거든요. 그럼 이제 기체들은 그렇다 치자. 기체들은 어쨌든 원자 간의 간격이 그렇게 가깝지 않잖아. 그럼 고체는 어떡할래? 이게 약간 화학 공부하다가 조금 숫자가 기가 차기는 한데요. 이게 기체 같은 경우에도 22.4리터 안에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다. 겁나 많다. 그치만 멀리 떨어져 있거든? 근데 고체는 어떡할래? 고체는 작은 공간 안에 원자가 정말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 근데 문제는 고체를 이루는 원자들끼리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되게 신기한 건 점을 되게 다닥다닥 그리면 뭐가 되는지 알아? 선이 돼. 선을 되게 다닥다닥 그리면 뭐가 되게? 면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체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되지만, 고체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겁나 많은데 에너지 준위가 정말 미세하게 갈라지다 보니까 에너지 준위가 아예 면 모양으로 바뀌어. 요렇게. 아이고 잘못했다. 자, 요렇게 면 모양으로 바뀌어. 그래서 우리가 고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너지 T라고 얘기해요. 에너지 T. 근데 이거를 실제로 현미경 같은 걸로 확대가 안 되겠지만, 확대를 하면 실제로는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되게? 엄청 미세하게 갈라져 있어요. 미세하게 갈라져 있어요. 참고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 준위는 커집니다.
그 말인즉슨 전자가 가진 에너지 값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온도를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혹은 우주에서 가장 낮은 온도 몇 켈빈이게? 물질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어쨌든 자연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 가장 낮은 온도 몇 켈빈이라고 하게? 0켈빈이라고 하거든? 절대 0도라고 하지? 도시로는 몇 도씩? 기억 안 나? 마이너스 273도씨야. 그래서 도시로는 273인데, 0켈빈이라고 하는 온도는 정말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자가 에너지가 거의 없어. 오케이? 전자들 에너지가 바닥 상태야. 그러면 전자가 저기 안쪽에 바닥 상태에 채워지시지, 여기서 이제 채워지는데, 어디부터 채워지느냐? 에너지 준위가 낮은 에너지띠부터 점점 채워져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에너지띠인데도 있을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는 있을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그 얘기를 안 했네. 잠깐만 너무 내가 앞서갔다, 미안. 그래서 에너지띠인데 여기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에너지띠고 여기는 전자가 있을 수 없는 에너지띠라 해서 이런 식으로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에너지띠, 얘를 허용된 띠라 그래. 있을 수 있어. 너가 있는 거 허용할게. 그 다음에 여기는 금지된 띠라 그래. 금지된 띠 혹은 이제 띠간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핵심은 0켈빈에서 전자가 에너지가 되게 부족해. 그렇지만 채워지긴 하지만 가장 에너지 준위가 낮은 상태에서 차곡차곡 채워지거든. 그러면 여기가 다 밑에 하나 더 그릴게. 하나 더 그릴게. 여기가 다다다다 채워지면 여기 띄우고 여기 점점 채워지는 거야. 그러면 이 0켈빈 상황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에너지띠가 있거든요. 이 에너지띠를 이름을 뭐라고 하냐? 이름이 기가 막혀. 그거를 원자가띠라고 해. 어디서 들어본 적 없니? 어디서 들어본 적 없니?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그래서 원자가띠라고 하는 거의 원래 정의는 0켈빈에서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예요. 요게 이제 원자가띠. 그래서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가장 에너지가 커. 그래서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다른 원자한테 이동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기도 해. 거기까지 갔어? 그래서 뭐에 참여할 수 있는 거게? 원래 원자가 전자의 정의가 뭐야? 화학에서?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인 거잖아. 그러니까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의 이유가 에너지가 제일 크기 때문이야. 그러면 원자가띠에도 실은 에너지띠가 여러 개 있는데 여기는 실은 0켈빈에서는 실은 비어 있거든요. 여기가 비어 있는데 우리가 요 띠를 뭐라고 하느냐? 요거를 전도띠라고 해. 약간 어디서 들어본 품새 아니야? 여기를 전도띠라고 해. 그래서 이 금지된 띠의 띠간격은 되게 중요해. 띠간격이 되게 중요한데 특히 원자가띠랑 전도띠 사이의 에너지 간격의 띠간격, 요 띠간격은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띠간격이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 간격이 크다는 얘기니까 이 띠간격이 너무 크면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도 어디로 갈 수가 없게? 전도띠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띠간격이 되게 작으면 이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기도 하게? 전도띠로 이동하기도 돼.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온도가 되게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0켈빈에서는 모든 물질의 모든 고체의 전도띠는 다 비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실온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실온은 만약에 내가 27도씨라고 하면 켈빈으로는 300켈빈이거든요. 300켈빈. 이렇게 되면 지금 어쨌든 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어떤 물질의 경우 전도띠에 전자가 있게 되기도 해.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질의 경우 전도띠에 전자가 있게 되면 이 전도띠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전도띠에 있는 전자를 뭐라고 하느냐? 자유전자라고 해. 약간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지? 그래서 자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전도띠에 있는 전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에너지가 되게 커서 원자 사이를 마음껏 이동할 수 있는 전자가 무슨 전자? 자유전자야. 자유전자. 그러면 이 띠간격에 따라서 자유전자가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 띠 간격의 크기에 따라서 이 자유전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고, 이젠 그렇게 되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 우리가 성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기, 전도성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를 하고 해도 그렇고 안 하게 해도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하고 하는 게 납득이 조금 될 것 같아서 일단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질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정도, 그걸 우리가 전기 전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전기 전도성을 결정하는 건 전도띠랑 원자가띠 사이의 띠 간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의 종류를 나눈다고 한다면, 물질의 종류를 전기 전도성에 따라 나눈다고 한다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누는 거다? 세 가지로 나누는 거야. 첫 번째는 뭐? 도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만 줄게. 두 번째는 우리가 거기서는 이제 책에 있는 대로 쓸게. 부도체.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절연체라고도 해. 그 다음에 애매한 애들 뭐라고 하지? 애매한 애들. 얘는 반도체. 동현아. 그래서 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도체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띠가, 얘 원자가띠, 노란색이 원자가띠야. 그 다음에 이제 위에가 전도띠야. 겹쳐져 있어. 그래서 얘는 원자가띠랑 전도띠가 겹쳐져 있는 상황이라서, 무슨 상황이냐면 전도띠에 전자가 쉽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자가띠랑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 얘는 없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전자가 원자가띠일 수도 있고 전자가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원자가띠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되어 있다? 좀 비어 있어요. 원자가띠가 조금 비어 있어요. 빈자리가 있다는 뜻이야. 완전 텅 빈다는 뜻이 아니라. 근데 이제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리면 어떻게 되냐? 원자가띠랑, 그쵸? 여기 이제 원자가띠가 이렇게 있고, 얘는 전도띠 사이에 뭐가 엄청 크다? 띠 간격이 엄청 커. 그리고 이게 기억하지만 우리가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가 가장 바깥 껍질을 뭐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채우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물질이라고 하면 원자가띠에 얘는 어떻게 되었냐면 원자가띠에 빈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원자가띠에 전자가 이렇게 붙여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띠 간격이 하도 크니까 뭐가 불가능하다? 전이하는 게 불가능해. 이동하는 게 불가능해. 그래서 만약에 전류 흐르게 하고 싶으면 전압을 엄청 세게 걸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기 전도띠에 전자가 가기 전에 나무에 불 날걸요? 전 해봤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오. 파괴 한번 해보시오. 자, 그럼 반도체는 어떨 것 같아? 반도체는 애매해. 반도체는 일단 띠 간격이 도체보다는 커. 근데 뭐보다는 작게? 절연체보다는 작아. 그래서 얘는 띠 간격이 N간해. 그래서 이제 띠 간격은 얘는 이제 도체보다 크고 절연체보다는 작아.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원자가띠에도 완전 다 채워져 있어요. 빈 공간이 없이 다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채워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건 0켈빈의 경우는 그렇다 치지만 문제는 실온의 경우, 실온은 조금 전자가 에너지가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면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어디로 올라가기도 하게, 전도띠로 올라가기도 해. 오케이? 올라가기도 해. 그러면 얘가 전도띠의 자리를 잡게 되거든. 자, 그럼 이 친구는 이름이 바뀌는 거야. 원자가 전자가 아니라 무슨 전자? 전도띠에 있는 전자. 얘는 무슨 전자?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그 원자가띠에는 빈 공간이 생기거든. 여기 이제 원자가띠에 이제 빈 공간이 생기는데 우리가 요 빈 공간을 뭐라고 하느냐? 양공이라 그래.
그러니까 원래 다시 원작 가티는 다 채워져 있었는데 지금 원작 가티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를 이동함에 따라서 생긴 빈 공간. 요게 이제 양공이에요. 근데 왜 이름이 양공이냐면 이게 문제는 전자가 올라간 건데 위에 있는 빈 구멍이 내려왔다고 쳐도 상관은 없거든요. 전자 방향이랑 무슨 방향은 반대지? 전류 방향은 반대지. 그리고 우리가 원래 전류는 양전하의 흐름을 원래 전류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공, 플러스 입자처럼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이제 양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알고 보는 게 조금 좋아. 요거를 조금 알고 보는 게 좋아. 조금 불만이긴 해. 자, 그래서 지금 나눠서 이제 프린트를 드려볼게요. 프린트 이제 보시면 원자의 구조, 원자는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이랑 음전하를 띠는 전자핵을 다 알고 있거든. 근데 양성자수랑 전자수랑 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뭐? 중성.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원자 가띠에 있는 전자들은 원자에 묶여있는 녀석이지만 아까 전도띠에 있는 전자는 무슨 전자? 자유전자라 그랬잖아. 그래서 자유전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띠에 있는 전자로 에너지가 커서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가 자유전자거든요. 후유후. 그래서 거기 이제 물질의 자유전자에서 거기 그림 보시면 어떻게 쓰여져 있어? 지금 물질의 자유전자의 그거를 그림에 이렇게 표현하지. 원자핵 있고 요렇게 있고 옆에 요렇게 표현해놨지. 여기에 있으면 무슨 전자가 되는 거게? 속박된 전자가 되는 거고 여기 있으면 무슨 전자가 되는 거야?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통합과학식에서 물질을 이제 보시면 나 근데 솔직히 이 그림 좀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요 이제 그림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도체, 그 다음에 절연체, 반도체 뭐야 저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와있어? 요렇게 이제 반도체 나와있지. 그림 사각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도체 같은 경우에는 원자 그려놓고 사이사이에 뭐 그려놨어? 사유 사이에 이렇게 자유전자 그려놓은 거 보이지? 약간 그림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 근데 이제 절연체 그림 한번 봐봐. 절연체는 원자 이렇게 있고 지금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어디에 다 묶여 있어? 전자가 다 이제 원자에 묶여 있죠? 그래서 무슨 전자라고 표현이 써져 있는 거야? 오케이. 얘는 그래서 이제 속박된 전자라고 되어 있는 거야. 거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봐봐. 되게 애매하지 않냐? 반도체는 지금 그림 어떻게 그려놨어? 뭐도 있고 뭐도 있니? 속박된 전자도 있고 뭐도 있다? 자유전자도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 친구는 자유전자가 뭐함? 실온에서 많음. 됐어?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없음. 됐니? 그 다음에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적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안 하고 바로 저거 들어갔더니 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중학교 개념이긴 한데 짠짠짠 중학교 개념이긴 한데 안 할 수는 없어서 일단 자유전자들은 원래 원자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 자유롭게 움직인다. 자유롭게 움직인다. 근데 이제 약어로 그리고 이게 도체야. 도체. 자, 일단 요렇게 연결할 거야. 자, 어디가 플러스극? 에이, 설마. 왼쪽, 오른쪽. 에이, 설마. 여러분 아시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얘 도체입니다. 자, 그럼 전류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전류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아, 이거 헷갈리면 끝장인데요. 전류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전류는 시계 방향이야. 요렇게. 오케이? 전류는 시계 방향. 자, 대신에 원래 그럼 전자의 방향은 무슨 방향? 여기서 전자는 무슨 방향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전자는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거는 스위치 눌렀을 때 여기 있는 전자가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에너지를 걸어주면 이 전체 도선에 있는 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거야. 이 경우에 우리가 그래서 뭐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는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전류가 잘 흘러. 얘는 전류가 잘 안 흘러. 우리가 전류를 흐르는 성질을 뭐라고 하게? 전기전도성이라고 하고, 전기전도성을 숫자로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전기전도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도도가 굉장히 커요. 전류를 되게 잘 흐르게 해요.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도도가 되게 어때요? 작아요. 그 다음에 이거 반도체 옛날에 한번 했었어. 그 기억하니? 준금속 기억해? 준금속.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성질이기도 하지만 이제 도체와 부도체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라는 표현도 했었지. 그래서 반도체는 전기 전도도가 뭐보다 작고 뭐보다 크긴 한데 도체보다는 작고 부도체보다 크기는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자체는 그렇게 전기 전도가 큰 녀석들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이제 전기 전도도가 좀 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도체보다는 커요. 도체보다는 크거든요. 아, 그냥 번호 써야겠다. 그래서 얘는 전기 전도도가 도체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도체보다는 큰데 다만 얘가 이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자유전자의 숫자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조건에 따라서 전기전도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조건에 따라, 그래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온도예요. 온도. 그 온도에 따라 전기전도도가 바뀌어. 뜨거워! 전류 흘러. 화재 경보기 될 수 있는 거지. 뜨거워! 전류가 흘러. 온도 센서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뭐에 따라도 전기전도도가 바뀌냐면 압력에 따라서도 전기전도도가 바뀌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아, 잠깐만. 뉴스가 나오네. 아니 내 뉴스 틀어놔가지고 여기서 그래서 이게 터치하면 압력 대한 거잖아. 전기전도도 변하는 거야. 여기는 다 반도체니까. 스마트폰이 비싼 이유는 있어. 이거 왜 나왔어 이거? 그리고 스마트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가 원래 이제 손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손에 가까이 하면 우리 몸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전자가 모이거나 퍼지게 되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고요. 여기 이제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도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지하철에 터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얘를 세게 정말 이거 여러분 핸드폰을 해봐. 세게 누른 경우 이런 식으로 다르게 뜨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감지하는 거게? 압력에 따라서 전기전도도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삼성이랑 애플이랑 겁나 싸웠어. 이것 때문에.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터치폰이라는 게 없었던 시절. 그때는 뭐가 있었게? 번호가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막 치고 했는데 이제 터치가 나온 거야. 애플은 접촉했을 때 전류가 흐르는 방식을 선호했고요. 삼성은 세게 눌렀을 때 전류가 흐르는 방식을 선호했었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스마트폰은 애플은 터치, 삼성은 그래서 여기로 터치하면 안 되고 손톱으로 터치했었어. 진짜요. 요거 이제 손톱으로 터치했었어. 손톱으로 이제 터치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둘이 서로 이제 붙어서 모두 감지하고 모두 감지하게. 터치도 감지하고 압력도 감지하지. 그래서 그게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불순물이야. 근데 여기다가 뭔가 처리를 해줄 거거든. 그래서 불순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냐면 전기 전도도가 좀 바뀌는 성질이 있어요. 요게 반도체. 그래서 여기서 이런 성질 때문에 반도체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는 각종 어디에 쓰게? 센서에 엄청 쓰지. 센서. 센서라고 하는 거는 외부 정보를 이제 감지하는 기계 장치를 우리가 센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센서에 쓴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종류가 들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공들여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P형 N형 때문에. 자, 요거 때문에 이제 공들여 설명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가 있냐면 순수 반도체가 있고요. 얘는 다른 말로 고유 반도체라고도 하기도 해. 고유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반도체가 있냐면 불순물 반도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차이는
그래서 얘는 비고유 반도체라고도 하는데, 아, 이거 그리기 싫은데. 그래서 순수 반도체에다가 뭐를 첨가해 주는 거? 불순물을 첨가해 주면 이제 불순물 반도체가 되는데, 이렇게 첨가해 주는 과정을 두 글자로 도핑이라고 해. 도핑. 도핑 테스트의 도핑이야. 그래서 그러면 순수 반도체는 우리가 뭘 순수 반도체라고 하느냐? 이 친구는 순수하게 주소나 뭐로만 구성된 반도체냐면 저만윤으로만 이제 구성된 반도체를 뭐라고 한다? 요거를 순수 반도체라고 얘기를 해. 규소랑 저만윤, 규소 또 나왔지? 몇 쪽이야? 14쪽. 참고로 저만윤도 14족이야. 그래서 14족 친구들은 참 별로야. 왜냐면 같은 14족의 탄소는 도체이면서 부도체잖아요. 탄소, 도체, 흑연, 탄소, 부도체, 다이아몬드. 그래서 저만윤.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는 몇 족이고 14족이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4시간 동안 해. 원자과 전자가 몇 개? 4개야.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규소는 밖에 몇 개를 채우고 싶어 하게? 8개를 채우고 싶어 해. 그러니까 원자까지 채워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규소 이거 그려야 돼? 규소 여러분이 위해서 그립니다. 규소 이렇게 이제 있으면 자, 일단 규소는 가장 밖에 전자가 4개 있어. 근데 이유탄 규소도 전자가 4개 있어. 그 다음에 이유탄 규소도 전자가 4개가 있어. 그 다음에 이유탄 규소도 미안합니다. 이유탄 규소도 전자가 4개가 있고 이유탄 규소도 전자가 4개가 있지. 그러면 자, 지금 이 친구 밖에 몇 개? 8개 채워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4개의 공유 결합을 해서 주변에 4개의 규소랑 공유 결합을 해서 원자가 T가 완전 뭐하고 있는 상황? 완전 채워져 있는 상황이에요. 요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완전히 채워져 있는 상황이 이제 규소. 그래서 규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전류가 부도체만큼 안 흐르지는 않는데요. 뭐만큼 잘 흐르지 않는다. 도체만큼 잘 흐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이동을 하려면 전자가 정말 자유롭던가 아니면 원자과 T 시선 빈 공간이라 있어서 지나갈 수 있는 길이라도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전기 전도가 크질 않아. 그래서 이 순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넣어주는 걸 무슨 반도체라고 하냐면 불순물 반도체, 얘를 이제 비고유 반도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불순물 반도체는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서 무슨형으로 나누냐면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로 나눠요. P형 반도체랑 이제 N형 반도체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P형 반도체는 어떤 친구냐? P형 반도체는 불순물을 넣는데 얘는 이제 원자과 전자가 3개짜리 녀석을 넣어주는 게 P형 반도체야. 3개야. 3개. 그러면 N형은 찍어. 몇 개일 것 같아? 얘는 3개? 4개? 그러니까 얘는 5개. 얘는 5개예요. 아이고 잘 맞췄다. 됐어? 5개. 자, 그럼 무슨 상황이 되냐? 자, 이제 볼게요. 자,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반도체 산업은 되게 첨단적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규소를 하나 뺄게요. 규소를 뺀다고 빼는 게 이게 말이 돼? 빼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 하나를 빼는 게 쉽겠어? 엄청 크게 작겠지. 규소 하나를 빼. 그러면 여기다가 원자과 전자 3개짜리 예를 들면 붕소를 넣을게. 붕소를 넣게 되면 붕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지? 3개잖아. 그러면 가장 바깥에 3개만 채워지거든? 그럼 몇 자리가 비어? 한 자리 비지? 빈 공간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3개짜리를 집어넣으면 여기 양공이 생기거든요. 양공은 플러스, 파지티브 하잖아요. 그래서 파지티브 반도체, P형 반도체예요. 아, 진짜 농담 아니에요. 얘 파지티브예요. 그럼 얘는 뭘 것 같아? 얘는 네거티브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자과 전자 3개. 그러니까 몇 쪽 친구들 집어넣게? 얘는 13족 원소를 세우는 거야. 그래서 13족을 할 때 이거는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외우면 돼. 발가인이야 얘들아. 쪽팔려. 발가인이야. 발가인. 발가인이야. 발가인. 진짜야. 발가인. 그래서 얘는 안 해도 되지? 붕소. 얘는 알루미늄. 얘는 갈륨이라고 해서
손에서 녹는 금속이고요. 얘는 인듐이라는 금속이에요. 그래서 얘는 13종. 됐나? 그러면 N형 반도체는, 그래서 P형 반도체의 목적은, 그럼 P형 반도체의 목적은 원자 가치의 빈 공간을 만드는 것, 즉 얘는 뭘 만드는 게 목적이다? 양공을 만드는 게 목적이야. 오케이? P형 반도체의 목적은 뭘 만드는 게 목적이냐면 양공을 형성하는 게 목적이야. 빈 공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N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짜리? 5개짜리. 그러면 족으로 치면 몇 족? 13족, 14족, 15족. 그래서 보통 15족, 질소를 가끔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는데 15족 조금 이름이, 그래서 어쨌든 질소는 좀 기체니까 좀 그렇고, 얘는 인. 그래서 인. 그 다음에 얘는 비소. 비소는 독약. 그 다음에 안티모니 같은 거. 안티모니. 얘는 어떻게 외우는 게 좋을까? 파스? 미안합니다. 파스수?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좋은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붕소를 치울게요. 자, 여기서 이제 붕소를 치웁니다. 붕소를 치우고 여기다 뭐 집어넣을까요? 인을 집어넣을게요. 인을 집어넣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개이고 전자가 몇 개가 남아? 한 개가 남지. 자유전자가 생기는 거야. 이해갔어? 그래서 N형 반도체의 목적은 뭐를 늘리는 것? 얘는 자유전자의 수를 늘리는 거예요. 얘는 양공, 빈 공간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 얘는 자유전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야.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도핑해. 그래서 13족 누구 기억해라? 발가인이야. 발가인. 그래서 이제 발가인이고, 이제 불순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 근데 솔직히 이게 반도체 하나로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반도체 하나로는 크게 의미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 소자가 중요한데, 아차차, 반도체 소자에서 그 얘기는 해야겠지?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소자, 그래서 잠깐만 넘어와 봐.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로 만드는,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드는 전기 부품을 반도체 소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반도체 소자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누구냐면 다이오드다. 다이오드 처음 듣니? 다이오드 처음 들으면 안 돼요. 다이오드는 겁나 많이 나요. 자, 그래서 반도체 소자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다이오드.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 아차차.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인데, 다이가 몇 개란 뜻이게? 다이오드는 2개란 뜻이야. 오드. 그러니까 이제 전기 장치에 2개를 연결했다.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고요. 그러니까 무슨 반도체랑 무슨 반도체 접합한 거게? 얘는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 이렇게 접합한 거야. 얘는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 이제 접합한 거고, 기호는 이렇게 이제 쓰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다이오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류 방향이거든요. 다이오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류 방향.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낼 수도 있어. 그래서 다이오드는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 요렇게는 전류가 흐르는데 요렇게는 전류가 안 흘러. 그래서 다이오드라고 하는 친구는 전류를 무슨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물질이다?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물질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원리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되는데,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거냐라고 좀 말씀을 조금 드리면, 자, 잠깐 보세요. 자, 여기가 이제 P형이고 N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전압을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구도 연결해줄게. 일단 얘는 전압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이제 안 흐르기도 하는데, 일단 기억할 거는 P형 반도체에 플러스, 그 다음에 N형 반도체에 무슨 극을 연결해줘야?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야 전류가 흐를 수 있어. 우리가 이거를 무슨 방향으로 걸었다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순방향으로 걸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원리는 다음 같아. 잠깐만 봐봐. 일단 세팅한 거를 봐봐. P형 반도체에서는 뭐를 많도록 세팅해놨지? 양공을 세팅해놨지.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뭐가 많도록 세팅해놨어? 자유전자가 좀 많도록 세팅해놨어. 그리고 여기 사이에 이제 경계면 접합면인데, 그러면 순방향이라고 하면 아까 전류 방향 얘기했잖아요. 전류 방향은 무슨 방향? 전류 방향은 시계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 방향은? 전자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란 말이 여기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N형 반도체의 전자가 구멍으로 쏙쏙쏙쏙 들어가니까 접합면에서 양공이랑 만날 수 있잖아.
그러면 되게 흐름이 원활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전류가 되게 잘 흘러. 그래서 참고로 양공은 반도체 안에서 얘가 이동하는 건 아니지만 전자가 이동하면서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어쨌든 전자가 이동하면 공간이 이쪽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양공 이동 방향은 전류 방향이랑 똑같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플러스에 P, 마이너스에 N을 걸어주면 여기 접합부에서 전자랑 양공이랑 만나면서 뭐가 되게 잘 흐름? 전류가 되게 잘 흐르는데 이걸 우리가 순방향으로 뭐를 걸었다? 라고 하냐면 전압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해.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게? 여기 되게 낯설죠? 여기가 N형이고 P형이고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게? 잠깐만. 반대로 걸면, 자, 반대로 걸면 지금 전자 방향이 어느 쪽? 전자 방향이 이렇게 되지. 나 왜 또 순방향으로 걸었냐? 미안합니다. 오전 이상하더라. 그러면 전자가 무슨 쪽 방향으로 가느냐?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전류는 어디로 흘러? 전류는 지금 시계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양공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양공은 지금 이 반대쪽으로 가게 돼서 접하면서 만나질 않아. 이거를 우리가 무슨 방향으로 걸었다라고 하냐면 역방향으로 걸었다고 하거든요. 이때는 뭐가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이오드 실험할 때 기억 안 나니? 요렇게 있잖아. 얘 불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연결해야 돼? 중학교 때 저거 실험하는데 불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긴 거에 플러스 연결하고 짧은 거에 마이너스 연결해야 불 들어와. 그러니까 이쪽에 무슨 반도체가 있는 거냐면 P형 있는 거고 이쪽에 N형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다이오드 C 같은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게 거기 이제 나와 있는데 얘는 정류작용을 주잖아. 얘는 이제 정류작용이라고 해서 전류를 무슨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 얘는 이제 전류를 한 방향으로 이제 흐르게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쓰는 전기기구 자체는 직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계속 바뀌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건 직류가 아니라 교류라고 하는데 교류를 뭐로 바꾸냐? 직류로 바꾸는 역할을 해. 교류를 직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안정적으로 흘러야 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쓰는 그냥 콘센트에 꼽는 교류이기 때문에 전류가 이동 방향이 왔다 갔다 하고 세기도 계속 바뀌어서 안정적으로 쓸 수가 없거든. 그럼 그런 경우에 중간에 뭐를 설치해 주는 거야? 다이오드를 설치해 주는 거야. 다이오드를 설치해 주면 전류 방향이 왔다 갔다 한 걸 다 한 방향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혹시 어댑터 아세요? 어댑터? 어댑터에는 무조건 다이오드가 들어있어요. 이 어댑터들 보이지? 여기 어댑터 만들 때 주로 쓰는 거야. 그러면 얘는 교류를 뭐로 바꿔주냐면 직류로 바꿔주거든. 그래서 우리가 전기기구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다 이제 어댑터 이제 쓴다. 그래서 다이오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류를 무슨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정류작용이라고 하고 이 다이오드를 조금 응용을 해서 빛을 내는 다이오드가 있어. 미친 다이오드가 아니라 빛을 내는 다이오드가 있어. 무슨 다이오드라고 할까? 발광 다이오드를 해. 영어로 LED예요. 라이트. 발사하다. 방출하다. 이미트. MITT. EMITT. 그래서 라이트 에미트 다이오드야.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는 빛을 방출하는 거.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게?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 발광 다이오드 써놔.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한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꿔준다?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빛이 적외선이야. 어디에 쓰겠어? 적외선이야. 어디에 쓰겠어? 리모컨에 쓰겠지? 요 빛이 가시광선이야. 어디에 쓰겠어? 화면에 쓰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참고로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기 지웠지만 띠간격이라고 하는 건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거야. 근데 띠간격이 크면 클수록 그 원소가 전이하면서 방출하는 빛이 다르거든.
그래서 맨 처음에 개발한 거는 띠간격이 작은 다이오드, 적외선 다이오드였던 거야. 그 다음에 무슨 색 발명했을 것 같아? 빨간색. 그 다음에 이거 예전에 한번 했는데, 자, 빛의 삼원색, 초파지. 그래서 그 다음에 개발한 게 초록색. 마지막으로 개발한 게 파란색. 그럼 빨초파를 다방출하게 만들면 무슨 색 만들 수 있어? 흰색 만들 수 있죠? 됐어? 흰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핸드폰 여기에는 LED가 어떻게 있는 거야? 가득 있는 거야. 가득. 그래서 무슨 에너지를 바꾼다? 전기에너지, 비대에너지 바꾸고 영상장치에 쓰지. 그러면 이 광다이오드, 발광다이오드랑 바꾸는 효과가 있어요. 비대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다이오드가 있거든요. 혹시 그거는 이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 참고로 얘는 LED고요. 얘와 원리를 바꾼 게 광다이오드야. 여기서 광자는 빛광자고, 빛과 관련된 모든 녀석은 다 포토라고 들어있어. 왜냐면 우리가 빛을 입자로 포톤이라고 하거든. 한자는 광자야, 광자. 그래서 사진작가 역할이 빛을 가두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진, 포토지, 그건 사진기는 카메라죠, 카메라. 카메라죠. 그래서 얘는 포토다이오드인데, 그래서 여러분의 핸드폰에 광다이오드가 있는 곳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핸드폰에 광다이오드 어디 있을까? 여기 있겠지. 여기. 그래서 광다이오드는 무슨 에너지를 바꾼다? 얘는 빛에너지를 뭐로 바꾸는 거?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거야. 이해 갔어? 그래서 이거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띠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달라. 그리고 이제 LED를 만드는데 이 LED 재료를 약간 유기물을 쓰고 싶어. 그럼 말랑말랑할 수 있어. 말랑말랑하고 휘어지고 투명한 거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거는 우리가 무슨 다이오드라고 할까?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약자로 뭐라고 한다? OLED라고 하지. 그래서 유기물을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올가닉한 거죠. 오케이? 올가닉한 거지. 그래서 유기 발광 다이오드는 발광 다이오드긴 한데 그 재료가 유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전류가 흐를 때 유기물질 자체에서 빛을 방출한다. 그러면 딱딱한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어떤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얇고 가볍고 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쓰는 가장 대표적인 기구가 G 플립이랑 뭐예요? 폴드죠. 근데 나 G 플립 쓰다가 안 되겠어. 접히는 건 안 되겠어. 그래서 사실 이제 평평형으로 바꾸긴 한데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 됐니? 엄청 잘했어. 그래서 여러 반도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삼성이 반도체 되게 잘 만든다 그러잖아. 근데 약간 아까 보면 알겠지만 반도체는 원자 수준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기술을 써야 되거든요. 되게 작은 기술에서 오차 범위가 적게 반도체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대만에 있어요. 어디게? TSMC죠. 그 공정을 걔네가 더 잘해. 그래서 요새 경쟁력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대만이 그것도 유명하잖아. 컴퓨터에도 뭐 들어가? 반도체 겁나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비싼 거 이유가 있어요. 너무 비싸요. 100만 원이 넘으니까 못 바꾸겠어요. 너무 비싸지 않아? 폴더는 200만 원이 넘어. 근데 아니야. 근데 못 믿겠어, 진짜. 그 샤오미는 알지? 샤오미는 대륙의 기적이잖아. 말도 안 되는 거야, 샤오미는. 여기 샤오미는 말이 안 되는 회사인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중국에서 그런 회사가. 자, 갑시다. 근데 나도 샤오미는 믿고 사. 나 다른 건 다 안 사거든. 샤오미만 믿고 사. 그리고 나 그래서 틱톡도 안 깔았어.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있어? 중국을 믿어? 자, 됐고. 자, 그래서 그렇게. 참고로 그래서 이제 트랜지스터 같은 거 길게 안 할게. 트랜지스터는 반도체 몇 개 쓴 거게? 3개 쓴 거야. 반도체 3개 쓰는 건 트랜지스터라 그래. 그래서 얘는 P형, N형, P형을 붙이기도 하고요. N형, P형, N형을 붙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작용을 하기는 해. 이건 증폭은 조금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증폭 그 두 가지 작용을 알아야 돼. 얘는 이제 증폭 작용이랑 이제 스위치 작용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미세한 전류의 세기를 갖다가 증폭 작용은 작은 세기의 신호를 무슨 신호로 바꾸는 거? 큰 신호로 바꿔주는 거는 이제 증폭 작용이고요. 스위치 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얘를 온, 오프, 0이나 1의 신호로 바꾸는 게 스위치 작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0, 1은 되게 중요하거든? 왜냐면 컴퓨터에서 정보를 처리할 때 몇 진법 쓰지? 2진법을 써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정보를 처리할 때 2진법을 쓰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에 따라 어떤 거는 제로, 어떤 거는 1로 인식하면 얘는 어디에 쓰겠어? 컴퓨터에서. CPU 같은 데다 쓰겠지.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데 주로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어떻게 만들수록 기술이 좋은 거게? 작게 만들수록 기술이 좋지.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어떻게 할 수 있어? 정보를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 특징 보시면 그래서 증폭작용과 스위치 작용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자기기 너무 무책임하지 않냐?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컴퓨터. 오케이? 컴퓨터의 직접 회로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조그만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 갔는가? 그래서 직접 회로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 회로 소자를 하나의 기판에 이제 올려놓은 건데,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그래서 제어, 연산, 저항. 저항은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다가 메모리랑 입출력까지 이제 한 거.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비싼 거는 이해해줘야 돼? 이해 안 해줘야 돼? 이해해줘야 돼. 그래서 반도체는 그래서 엄청 많이 쓴다. 그래서 물질의 전기적 성질 활용은 여기 내용 생각보다 되게 많네. 그냥 조금 이제 보고 가면 도체라고 하는 거는 도체는 끊임없이 전류가 흐르게 하는 장치에 도체를 쓰지.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구리랑 금을 제일 많이 쓰고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가 작다? 전기 저항이 되게 작다는 거예요. 구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싼데 문제는 구리의 단점은 무겁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얇게 펴지죠. 부식이 적고 얇게 가공하기 쉬우니까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전류 공급하는 데 쓸 수 있죠. 금은 절대 녹슬지 않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도체는 전기 절연 소재,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선을 구리로 만들면 전선을 둘러싼 피복은 뭘로 만들어? 고무로 만들지?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고무나 세라믹이나 이제 유리 많이 쓰는데, 일단 고미 같은 경우는 전선 외피, 이건 됐고, 그 다음에 세라믹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도 녹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절연체로 쓰고, 유리 같은 경우는 투명도가 높지.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G 플립 쓰다가 조금 심한 건 아니고, 이게 유리가 아닌 게 좀 별로야. 이게 왠지 화면을 봐도 화질이 좀, 뭐라 그러지? 좀 그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건 G 플립이 카메라가 안 좋아. 카메라가 좀 떨어져.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반도체는 조건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온도, 습도, 압력. 그래서 센서로 쓰는 거예요. 센서. 그러니까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센서, 뭐 광 센서,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압력 센서 다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장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센서잖아. 나는 자율주행 자동차 안 타고 싶어. 무섭지 않니? 아니 생각해봐. 야, 기장이 조종해도 아니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광다이오드 주로 쓰고요. 인공지능 장치 이제 지적 회로를 쓰는데 뭐를 쓰는 거게? 이제 반도체를 쓰는 거지. 그래서 발광다이오드랑 트랜지스터. 여기 되게 낯설지? 여기는 엄청 낯설다. 나는 이거를 다 하고서 여기서 좀 풀 수 있을 줄 알았지. 그냥 헛된 꿈이었어. 그래서 넘어가봐. 자, 그래서 77쪽 너네 되게 힘들어한다. 원래 이쯤에 내가 끝냈어야 되는데. 요것만 하고 가. 자, 그래서 물질의 전기적 성질 활용례. 그래서 이제 전선, 어쨌든 반도체, 절연체, 도체 다 쓴다는 거고요. 이제 전선 같은 경우에는 본체는 구리, 도체, 전류가 흐르게 하고 고무 합성 수지는 부도체로 이제 외피, 충격을 보호를 하고 이제 누전이나 감전과 다 막는 거지. 그 다음에 아까 터치 스크린 이제 얘기를 했지만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그 터치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야 돼요. 그 전류를 감지하는 센서에 해당하는 게 투명 전극 뭐로 만든다? 반도체로 만든다. 항상 전류가 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장갑에 그 털장갑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잖아 여러분 털장갑에 그 터치되는 털장갑 보면 여기 실에 뭐 들어가 있게? 전류 흐르는 실이 들어가 있지. 그런 원리를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는 센서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화유리는 이제 부도체 충격을 보호하지만 투명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태양 전지파는 광다이오드 씁니다. 그래서 태양 전지는 반도체 광다이오드를 쓰고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를 주로 써요. 근데 문제는 빛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태양 전지판을 보호하는 부도체는 투명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투명수지. 그래서 외부로부터 태양 전지를 이제 보호를 한다. 반도체를 이용한 센서는 한번 읽어봐. 그래서 얘는 온도나 압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같기 때문에 센서 되게 많이 쓰고요. 거기 오른쪽에 잠깐 얘는 은근 틀리더라고. 물질의 전기적 성질 외 다른 성질을 이용한 사례. 내열 유리 같은 경우 일단 유리는 기본적으로 도체니 절연체니 도체니 부도체니 반도체니 부도체예요. 유리는 기본적으로 부도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을 받았을 때 온도가 바뀌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바이메탈 중학교 때 배웠지? 바이메탈은 메탈 몇 개 붙인 거? 2개 붙인 거. 메탈이 한국어로 금속이야. 그건 도체다.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제 열 팽창하는 정도가 다른 금속 2개를 이용해서 이것도 온도 조절 센서로 쓰지. 전기 다리미, 전기 조절 같은 거. 그 다음에 창문 같은 경우 됐죠. 됐어? 그래서 이거 프린트는 됐어. 프린트 그래서 나중에 한번 봐봐. 이게 되게 웃긴 게 통과 새로 나온 거 하니까 이 파트가 오히려 제일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낯설잖아. 안 낯설어? 그래, 알았어. 낯설지 않고 재밌는 걸로. 자, 그렇게 갈게요.